박설아는 하얀 병원 의자에 앉아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불안감이 뒤섞여 풍겨왔고 간호사들은 조용한 신발 소리를 내며 리놀륨 바닥 위를 바삐 지나다녔다.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보랐다. 그는 검사 결과가 담긴 태블릿을 손에 들고 설안에게 다가왔다. 의사는 설안의 어머니 김은정의 상태가 밤새 악화되어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설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기증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침에 이미 혈액 검사를 마친 상태였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의 데이터를 보고는 다시 설안을 쳐다봤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설안의 혈액형은 O항 RH이고 어머니 은정은 AB항 RH 플러스이며 설안이 평생 아버지라 불러온 남자 이강민 역시 AB항 RH 플러스였다. 의사는 유전학 법칙에 따라 혈액형이 AB형인 두 부모 사이에서는 O항인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이해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마치 설명을 기다리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설아는 침묵했다. 그녀는 하얀 벽과 천장의 그녀를 바라보았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마치 시간이나 기운을 알려주듯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병실로 다시 들어갔고 텅 비어가는 복도에 설안을 홀로 남겨두었다. 설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병원을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길도 분간하지 못한 채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삐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은 보랐지만 표정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강변에 도착해 난간에 멈춰서서 어두운 강물과 흐르는 드문 부빙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황혼에 잠기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몇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러고 나서 택시를 불러 집 주소를 말했다. 집은 조용했다. 강민은 부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쳐다보며 은정의 상태를 물었다. 설아는 안정적이라고 답하고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울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누워 있었다. 몸이 무겁고 말을 듣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갔다. 은정은 좋아 보랐다. 은행에서 받은 혈액으로 수혈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설안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애 그러냐고 물었다. 설안은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혈액형에 대해 물었다. 비난도 감정도 없이 그냥 물었다. 은정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의사들은 항상 모든 것을 헷갈리고 그것은 실험실의 어리석은 실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손가락은 불안하게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다. 설아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1시간 더 조용히 옆에 앉아 있다가 떠났다. 그녀는 강민이 없을 때 집에 돌아왔다. 그는 쇼핑몰 경비원으로 일하며 3교대로 근무했다. 설아는 찾기 시작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몰랐다. 거실에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신분증, 증명서, 졸업장 등이 모두 한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찾았다. 출생지 군산,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김은정과 이강민, 모든 것이 그녀가 알던 대로였다. 그녀는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고 도장은 약간 번져 있었다. 그녀는 은정과 강민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찾았다. 그들은 그녀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결혼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서류를 제자리에 두었지만 무언가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증명서를 꺼내 아버지 항목을 보았다. 이강민. 그녀는 그를 아버지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녀에게 가깝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는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거의 그녀와 대화하지 않았고 안아주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삶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윤정은 항상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고 감정이 메마르고 삶에 지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설아는 항상 그 설명을 받아들였었다. 이제 그녀는 의심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 윤정의 품에 안긴 어린 그녀. 여기, 공원에서. 여기, 바다에서. 강민은 많은 사진에 있었지만 항상 약간 떨어져 있었고 똑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장식의 일부처럼 프레임 안에 존재했다. 그녀는 윤정과 강민의 결혼식 사진을 한 장도 찾지 못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없었다. 이상했다. 윤정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고 모든 사진을 보관했다. 설아는 부모님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고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상자 안, 영수증과 오래된 럽서 더미 밑에서 그녀는 또 다른 혼인관계 증명서를 찾았다. 윤정과 다른 남자의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최진우랐다. 결혼은 그녀가 태어나기 5년 전에 이루어졌고 2년 후에 해소되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윤정은 첫 남편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설아는 그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물리적인 느낌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최진우, 군산이라고 입력했다. 몇 사람이 나왔지만 오래된 소셜미디어의 한 프로필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30년 전 남자의 사진. 그는 그녀와 닮았다. 같은 눈, 같은 턱선. 프로필에는 그가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 설아는 노트북을 닫았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완전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 그녀 자신의 탄생이 빠져 있었다. 이틀 후 윤정은 퇴원했다. 집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드라마를 봤다. 그녀는 설아과의 대화를 피했고 병원에서의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설아는 기다렸다. 그녀는 일주일을 주었다. 그리고 강민이 다시 야간 근무를 나갔을 때 그녀는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2개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놓았다. 하나는 강민과의 것, 다른 하나는 진우와의 것이었다. 윤정은 서류를 보고 나서 설아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이름이 적힌 증명서를 들고 그것은 오래전 일이며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설아는 차분하게 최진우가 누구냐고 물었다. 윤정은 첫 남편이라고 답했다.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졌고 그 후 강민을 만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의운문구로 말했다. 설아는 애 진우가 그녀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냐고 물었다. 윤정은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것이 이혼의 주된 이유였다고 답했다. 그녀는 설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설아는 애 자신의 혈액형은 O형인데 윤정과 강민은 AB형이냐고 물었다. 윤정은 의사들의 실수에 대해 이미 말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떠나려 했지만 설아이 길을 막았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서서 바라보았다. 침묵이 몇 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자 윤정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강민과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치료받고 병원을 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비극이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벽을 보며 단조롭게 말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 꼼짝 않고 놀아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던 한 지인이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포기한 아이를 주선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불법이고 위험했지만 그녀와 강민은 동의했다. 그들은 큰돈을 지불하고 전화를 기다리라고 들었다. 거의 1년을 기다린 후 전화가 왔다. 군산의 특정 산부인과로 오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한 남자가 그들을 맞이해 진료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아이를 아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어떤 서류에 서명하고
그들에게 아기 보따리를 건네주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를 손에 넣었다. 윤정은 그 여자가 설안의 진짜 어머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름도 모르고 그날 전후로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녀는 강민이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다. 그는 그때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가 불임 치료를 받던 병원의 경비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친절했고 진우가 죽은 후에는 동정심과 의무감으로 그냥 남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저 옆에서 살았을 뿐이다. 윤정은 말을 마치고 침묵했다. 그녀는 여전히 벽을 보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시계가 뚝딱거렸고 그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설연은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면의 공허함이 절대적이 되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라고 믿었던 여자를 보았고 그 앞에서 물건을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말없이 부엌을 나왔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가서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옷, 노트북, 서류들. 그녀는 생각 없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30분 후 가방이 준비되었다. 그녀는 방을 나왔다. 윤정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설아는 그녀를 지나쳐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35년을 살았던 아파트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왔다. 추웠고 가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닌 집에서 멀어지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락에 도착해 가장 가까운 기차표를 샀다. 기차는 부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객차에 앉아 창가 자리를 찾았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불빛은 점점 드물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둡고 눈 덮인 평야만 남았다. 설아는 창밖을 보았지만 어두운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낯설었다. 그녀는 목적도 계획도 없이 아무데로나 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짓으로 판명된 삶과 낯선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부산에서 그녀는 번두리의 값싼 호텔에 방을 잡았다. 그녀는 3일 동안 방에서 나가지 않고 음식을 시켜 먹고 잠을 자거나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넷째 날, 그녀는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군산행 표를 샀다. 그녀의 가짜 출생증명서에 적힌 도시. 그녀는 처음부터 그녀가 가게에서 물건처럼 사들여진 그 산부인과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루 만에 군산에 도착했다. 도시는 작고 회색빛이며 지방 소도시였다. 그녀는 그 산부인과 붉은 벽돌로 된 낡은 건물을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접수처에 가서 35년 전 기록 보관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구의 여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록 보관소는 폐쇄되었고 직원이나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설아는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여자는 단호했다. 법은 법이었다. 그녀는 설안에게 경찰에 연락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조언했다. 설안은 산부인과에서 나왔다. 그녀는 맞은편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것이고 결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했다. 그녀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군산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매일 산부인과에 와서 직원들을 관찰했다. 누가 오고 가는지. 그녀는 나이든 간호사나 위생원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고 정보를 주는 대가로 돈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다. 설연은 절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생각까지 했지만 마지막 날 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탈의실에서 일했고 매일 설연을 보았다. 그녀는 설연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설연은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윤 할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그 시절을 기억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당시의 병원장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오른팔이었던 수간호사 황수진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교회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했다. 윤 할머니는 설연에게 대략적인 주소를 알려주며 이것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 설연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돈을 주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다음 날 설연은 그 주소로 갔다. 도시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나이 든 여자가 문을 열었다. 키가 크고 마른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자. 바로 황수진이었다. 설연은 자신을 소개하고 서울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여자가 그녀의 말을 끊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설연은 돌려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고 있으며 35년 전 이 산부인과에서 불법적으로 입양되었고 황수진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여자는 비웃으며 설연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말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설연은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액수를 불렀다. 떠나기 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큰 금액이었다. 황수진은 멈칫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서 굳었다. 그녀는 설연을 오랫동안 평가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들어오라고 말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깨끗했다. 그들은 부엌에 앉았다. 황수진은 자신에게 물을 따랐다. 그녀는 오래전 일이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연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놓았다. 황수진은 돈을 보고 나서 다시 설연을 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위험한 일이었고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천천히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그녀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젊은 여대생이 뛰내기 연예인의 아이를 임신했고 부모에게서 쫓겨나 갈 곳이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낙태를 원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황수진이 그녀를 도왔다. 아이를 원하고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아주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주선했다. 그녀는 그 소녀의 이름이 수미였다고 기억했지만 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군산 출신이 아니었고 남쪽 어딘가에서 왔다고 했다. 출산 후 바로 떠났고 그 후로 황수진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기록 보관소에 그녀의 카드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을 대비해 몇몇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다른 방으로 가서 오랫동안 종이를 뒤적거렸다. 그러고는 누렇게 변한 마분지 카드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것을 설연에게 건넸다. 카드에는 오수미, 18세, 제주도라고 적혀 있었다. 35년 전 제주시의 주소도 적혀 있었다. 설연은 이 이름과 이 도시를 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과거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그녀는 카드를 받고 황수진에게 감사하며 테이블 위에 돈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끝까지 가겠다는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그녀는 럭으로 돌아가 제주도행 표를 샀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의 파편을 따라가는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틀 동안 기차를 탔다. 잠을 자지 않고 카드에 적힌 오수미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녀는 이 소녀, 자신의 어머니를 상상하려 했다.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그녀는 이른 아침 제주도에 도착했다. 도시는 햇살과 따스함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추운 서울과 회색빛 군산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카드에 적힌 주소를 찾았다. 도심의 낡은 아파트였다. 그녀는 해당 호수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눌렀다. 그러고는 이웃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맞은편 아파트의 할머니는 오씨 가족이 오래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다. 90년대에 그들의 딸 수미가 집을 나간 직후였다. 그들은 아파트를 팔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할머니는 수미가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임신했다고 말했다. 부모는 경로했다. 그것은 그들 가족에게 수치였다. 그들은 고위 공무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쫓아냈고 그 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문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해외로 갔다고 했다. 설연은 이웃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단서가 끊겼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제주도에서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다. 기록 보관소, 주민센터에 갔지만 정확한 데이터나 공식적인 요청 없이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고 느꼈다. 돈은 바닥나고 있었고 기력도 쇠진했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애 돌아가야 하는지 몰랐다. 그곳에는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파괴되었고 그녀 자신이 파괴했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가 받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설연 씨냐고 물었다.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사립탐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의 그 산부인과 탈의실 직원이었던 윤 할머니가 그에게 전화해서 설연의 번호를 주었다고 했다. 그녀가 설연을 걱정하고 있었다. 탐정은 사람을 찾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설연은 침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1시간 후에 만났다. 탐정은 지친 눈을 한중난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카드를 보고 사건이 복잡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가격을 불렀다. 설연에게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다. 그녀는 동의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주었다. 그는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계속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다. 탐정은 전화하지 않았다. 설연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간단하게 대답하며 일하고 있고 찾고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다. 설연은 값싼 호스텔에 살며 모든 것을 아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날 늦은 저녁 그가 전화했다. 그는 그녀를 찾았다고, 오수미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그녀는 살아있고 제주도 해변의 작은 마을 서귀포에 살고 있다고 했다. 결혼했고 2아이가 있으며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와 자신의 채널을 통한 요청으로 그녀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는 설연에게 그녀의 새 주소와 새 성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설연은 몰랐다.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녀를 찾았다. 자신의 어머니. 그녀는 존재했다. 그녀는 한실이었다. 탐정은 안전을 위해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설연은 거절했다. 혼자 가겠다고. 이것은 그녀의 일이니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남은 보수를 송금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호스텔의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새롭고 진짜 삶의 주소, 아니면 모든 환상이 최종적으로 무너질 주소. 그녀는 몰랐다. 그녀는 버스표를 샀다. 버스는 밤새 달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았다. 그녀는 만남에 대해 생각했다.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느낄까?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까? 그녀를 보고 싶어 할까? 대답보다 질문이 더 많았다.
아침에 버스는 작은 휴양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은 이 계절에는 조용하고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맞는 거리와 집을 찾았다.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2층 집이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멈춰 섰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현관으로 한 여자가 나와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였다. 오수미. 그녀의 어머니. 설아는 탐정이 찾아준 프로필에서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였다. 설아는 몇 시간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자리가 없는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삶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와 차를 타고 떠났다. 여자와 아이들만 남았다. 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밀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다. 현관에 있던 여자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당혹감과 긴장감으로 설아를 쳐다보았다. 설아는 가까이 다가가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35년의 거짓말과 침묵으로 갈라진 두 여자. 설아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산부인과에서 받은 낡고 누렇게 변한 마분지 카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수미는 설안의 손에 들린 마분지 카드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카드를 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카드를 눈앞에 가져가 수십 년 전 남의 필체로 쓰인 자신의 이름을 바른 잉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마치 평생 이 방문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어떤 놀라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설안을 몇 초간 길게 쳐다본 후 돌아서서 아이들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아이들은 순순히 안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다. 수미는 설안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들은 집을 돌아 뒷문으로 부엌에 들어갔다. 부엌은 크고 밝았으며 비싼 주방 가구와 정원으로 난 파노라마 창이 있었다. 수미는 화강암 조리대 위에 카드를 놓았다. 그녀는 물 2잔을 따라 한 잔은 설안 앞에 놓고 다른 한 잔은 자신이 들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신 후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이 서류를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다. 설안은 기록 보관소에서 찾았다고 답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알렸다. 수미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설안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돈, 유산, 대중적인 스캔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상업적인 거래를 논의하는 것처럼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설아는 그중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녀는 단지 그녀를 보고 싶었고 진실을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미는 비웃으며 진실은 설안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는 집, 남편, 아이들이 있고 스스로 일군 좋은 삶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35년 전 어리고 어리석어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를 바로잡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치 실패해서 접어야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듯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사실을 진술했다. 그녀는 과거가 현재를 파괴하게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찬장으로 가 수포책과 펜을 꺼냈다. 그녀는 설안이 영원히 사라져주는 대가로 얼마면 만족하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침묵을 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설안은 그녀의 손에 들린 수포책과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자신을 돈으로 사려는 여자를 보았다. 태어날 때 한 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녀는 말없이 일어섰다. 물잔을 들지 않았고 질문에 답하지도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수미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설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길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해변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바다를 보았다. 바다는 고요하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녀는 하늘이 짙은 보라색이 될 때까지 저녁 내내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는 호텔에 묵을 돈이 없었다. 탐정에게 모든 것을 썼다. 그녀는 럭대합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을 보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분주했고 기차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진공 속에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전당포에 가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맡겼다. 그 돈으로 풀을 샀다. 서울행프,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익숙한 도시 이름이었고 에 돌아가는지는 몰랐지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길은 3일이 걸렸다. 무궁화호 객차에서 낯선 사람들, 대화, 냄새 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다. 그녀는 거의 먹지 않고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 숲, 들판, 마을, 도시들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 그녀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늦은 밤 서울에 도착했다. 역은 추위와 익숙한 소란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럭 광장으로 나와 자신의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익숙한 거리를 달리며 익숙한 집들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어떤 인식도 온기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아파트, 불이 켜진 창문은 몇 개뿐이었다. 그녀는 자기 집 현관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그리고 또다시 눌렀다. 침묵. 그녀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딱 1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설현을 알아보고 놀라며 애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설현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슬픈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은정이 더 이상 없다고 2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심장이 문제였고 의사들은 어느 날 아침 그냥 깨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장례식이 조촐했고 그녀의 직장에서 몇 사람이 왔다고 했다. 강민은 슬픔에 잠겨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얼굴이 검게 변했다고 했다. 그는 장례식 직후 불과 일주일 만에 아파트를 어떤 애지인에게 팔고 짐 가방 하나에 짐을 챙겨 떠났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누구에게도 주소나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 아주머니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설현을 보며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애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었다. 은정은 매일 여러 번 그녀에게 전화했었다고 했다. 설현은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옛집 문을 보았다. 이제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집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며 자기 집에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라고 했지만 설현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떠났다. 그녀는 다시 밤의 도시를 걸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 손에는 해변 마을에서 온 버스표 한 장만이 그녀의 무의미한 러정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은정과 함께 거닐던 오래된 공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언젠가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바로 그 벤치에 앉았다. 공원은 텅 비고 어두웠으며 외로운 가로등 하나만이 땅에 떨어진 낙엽을 비추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1시간일 수도 하룻밤 내내일 수도 있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탐색은 끝났다. 그녀는 진실을 찾았고 그 진실은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을 판 여자의 딸이자 자신에게서 도망친 경비원의 이부딸. 그녀는 실수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부산물이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노인처럼 느렸다. 그녀는 강 위의 다리로 걸어갔다. 높은 자동차 다리. 아래에는 얼음 같은 물이 검게 보랐다.
그녀는 다리에 올라가 보행자 길에 섰다. 드문 밤 차들이 갱음을 내며 지나갔다. 그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녀는 난간을 넘어 좁은 선반 위에 섰다. 그녀 아래에는 허공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아래를 어두운 물과 도시 불빛의 반사를 보았다. 머릿속은 아무 생각 없이 고려했다. 그녀는 앞으로 허공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몸은 불과 몇 초 동안 아래로 떨어졌다. 물과의 충격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다. 얼음 같은 물이 그녀를 태우고 머리 위로 닫히며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거짓말로부터, 진실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녀를 멀리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낚시꾼들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신분증이 전혀 없었고 주머니에는 낡은 버스프 한 장뿐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실종 신고도 없었다. 그녀는 한 달 후 신원 미상자로 도시묘지 변두리의 무명묘지에 번호 아래 묻혔다. 인정은 같은 묘지에 묻혔지만 다른 구락의 가족 묘지에 그녀의 부모님 옆에 묻혔다. 그녀의 무덤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에게 라고 쓰인 소박한 묘비가 서 있었다. 강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사라졌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용해되었다. 군산에서 늙은 수간호사 황수진은 설현에게서 받은 돈을 세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은신처에 숨겼다. 그녀는 이 소녀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진실은 아무에게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라고. 햇살 가득한 바닷가 도시에서 오수미는 정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녀는 웃었고 행복했다. 그녀는 가끔 자신의 평화를 깨뜨렸던 이상한 손님을 떠올렸지만 그 생각은 덧없었다. 그녀는 그 생각들을 떨쳐버렸다. 그녀는 오래전에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것에 대해 후회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밝고 충만하며 진짜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멀리 북쪽 얼어붙은 땅 아래에는 이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이가 누워 있었다. 자신이 진정 누구였는지 결코 알지 못한 채 그녀의 이야기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경찰 보고서의 짧은 기록으로 묘비의 번호로 침묵으로 변해버렸다.